여러분, 덕 중에 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상상 이상의 고퀄리티 코스프레를 보여주는 양덕? 기차 소리만 듣고 차량 모델을 맞추는 철도 덕후? 덕후계의 원조, 유서 깊은 애니 덕후? 제 생각에 덕 중에 덕은 바로 언어 덕후입니다. 그게 뭐요? 언어 덕후라고 하면 외국어 공부를 좋아하나?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이 분야의 끝판왕들은 무려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 창제하신 것과 비슷한 건가요? 아니요, 조금 달라요. 한글은 이미 있는 언어의 표기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표기법을 만드는 것을 넘어 모든 단어의 문법 체계까지 그야말로 언어 하나를 통째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언어를 인공어라고 불러요. 근데 정말 듣기만 해도 상당한 작업이죠. 그래서 보통 덕력이 아니라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덕후가 아니더라도 이런 언어를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영화 아바타 보셨나요? 여기서 나비족이 쓰는 나비어라든지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발리리아어 도트라거 혹은 스타트rek에 나오는 클링언어는 모두 인공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감독들이 디테일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CG를 안 쓴다거나 잠깐 지나가는 소품이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다거나 등등요. 이런 것처럼 디테일을 위해 작중에 등장하는 언어를 만들어버린 거죠. 스타트rek의 경우 한국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덕후를 양성하고 있는 시리즈거든요. 이 스타트rek의 덕후들은 클링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도 한답니다. Why are you speaking Klingon? Why are you speaking English? 그런데 사실 이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잖아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야말로 찐 광기를 보여주는 사내가 있습니다. 바로 반지의 제왕 호빗 등을 쓴 J.R.R. 톨킨이에요. 그는 소설가이자 언어학자였는데요. 톨킨은 지필한 소설에 이종족이 나올 때마다 그들의 언어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왕좌의 게임이나 아바타에서도 언어를 만들었잖아요. 왜 톨킨만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랑은 딱히 관련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글로 보는 소설이다 보니 영상처럼 다른 언어의 사용이 확 와닿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앞선 왕자의 게임의 경우 원작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에서는 고유 언어를 쓴다는 설정은 있었어도 책에서는 특정 문구나 단어 정도만 나왔어요. 이후 TV 시리즈로 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언어가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설인데도 그냥 설정 겸 재미 겸 각종 쪽의 언어를 만든 겁니다. 표기, 문법, 단어까지 싹 다요. 이게 우리로 따지자면 어떤 판타지물을 그리는 웹툰 작가가 종족이 등장할 때마다 재미로 그들의 언어를 만든 격이랄까요? 이렇게 생각하니 진짜 미쳤네. 그런데 톨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시간이 지나고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사투리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언어가 파생되기도 하잖아요. 그는 이런 언어의 변화도 디테일하게 구현해냅니다. 와, 이건 진짜 이길 수가 없네.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언어 만들려고 소설을 쓴 게 아닌가 싶죠. 그런데 이렇게 작품을 위한 것이 아닌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스빈과 파파고 들어보셨나요? 이 두 단어는 모두 에스페란토라는 인공어에서 나왔습니다. 에스페란토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어예요. 그리고 이 인공어를 만든 건 어느 한 고딩입니다. 루도비코 라자로 자메노프. 그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는 폴란드의 국경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민족 간의 갈등을 피부로 느끼며 자랐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언어가 다르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편히 쓸 수 있는 공용어를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그는 무려 중학생이었답니다. 와, 나 중딩 때 뭐 했지? 그 후 고등학생이 된 자메노프는 첫 번째 시험반을 냅니다. 그는 이 언어를 동급생에게 가르치고 직접 사용해봄에 다듬었죠. 그리고 10년이 지나 1887년 드디어 그의 인공어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1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나 보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언어에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메노프가 발표할 때 사용한 닥터 에스페란토라는 가명에서 차용하여 이 언어를 에스페란토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로 에스페란토는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엄트초타이? 아니 근데 언어를 만들어도 누가 쓰겠으나요? 에스페란토는 처음에 아주 작고 소중한 지지자만이 있었어요. 이들은 주로 그의 책을 보고 괜찮은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죠. 지지자들이 생길 정도면 좋은 언어였나 봐요? 그도 그런 게 에스페란토는 아주 쉽게 익힐 수 있는 언어였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열받는 순간이 쥐가 한 마리면 마우스, 그럼 쥐가 여러 마리면 복수면 s를 붙이니까 마우시스. 땡, 마이스다.
아니 왜? 이유 없는데 그냥 외워라. 이럴 때잖아요. 그런데 에스페란토는 이런 예외 상황이 없어요. 그 외에 복잡한 문법이라든지 묵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죠. 물론 아무래도 자미노프가 주변 언어를 참고하여 만들었다 보니 아시아권의 사람들은 배우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도 스페인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이런 다른 서양 언어보다는 훨씬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고 체계적인 언어에 반한 지지자들은 자신의 나라의 에스페란토 그룹을 만든 뒤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언어 들이러 왔습니다. 그렇게 에스페란토는 퍼지고 퍼져 에스페란토로 된 잡지가 나오기도 하고 1905년에는 처음으로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에스페란토를 국제어로 만들자는 운동이 일기도 했죠. 그럼 우리나라에도 에스페란토가 들어왔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1920년에 처음으로 에스페란토 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였냐? 이 사람이 스멀스멀 힘을 모으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할랑 말랑 할 때였죠. 그런데 제국주의의 끝인 나치가 모두가 평등하게 쓸 수 있도록 고안된 반제국주의의 성향이 짙은 에스페란토를 좋게 볼 리가 없겠죠. 심지어 이 언어를 만든 자메노프가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히틀러는 에스페란토는 유대인이 더 쉽게 지배하려고 만든 거다. 라며 이 언어를 완전히 금지시킵니다. 그 이후로 에스페란토는 독일에서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의 언어로 불렸는데요. 이게 웃긴 게 또 막상 찐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에서는 간첩의 언어로 몰렸어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놈들아. 그렇게 에스페란토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어가 되었습니다. 현재 70여 나라에 에스페란토 협회가 존재하며 대략 200만 명이 에스페란토를 구사할 수 있다고 추측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에스페란토 원어민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에스페란토가 제1 언어인 사람이에요. 이는 모국어가 다른 부모가 공통언어로 에스페란토를 쓰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배운 경우라고 합니다. 제가 에스페란토를 알아보면서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배울 수 있나 찾아봤는데 언어학습 앱으로 유명한 듀오링고에서 배울 수 있더라고요. 뭐야 광고임?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요. 아시다시피 제가 학고 중에 학고라서요. 뭐 어쨌든 듀오링고에서 에스페란토는 물론 아까 본 나비어라든지 클링언어 등 다른 인공어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럼 에스페란토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한국어 지원을 안 해서 영어로 배워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스텝했습니다. 혹시 언어에 관심이 있다거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직접 배워보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사실 한국어로 된 인강이나 학습 앱도 있으니 영어 몰라도 배울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